결혼식장에 울려 퍼진 신랑의 외침. 저 사람 위험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순간 신부의 어머니는 30년 전 그 악몽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얀 드레스, 화려한 꽃장식, 그리고 행복한 미소들로 가득한 웨딩홀. 은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을까요?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딸이 못내 걱정스러웠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하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가 신부와 신랑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곧 주례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은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신랑이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진 한마디. 저 사람 위험합니다. 저 사람을 먼저 끌어내야 합니다. 순간 2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저기, 저 사람? 은영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하객석 맨 뒤편 기둥 뒤에 서 있는 남자를. 낯익은 뒷모습, 구부정한 어깨,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은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6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은영은 딸 지연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좀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무슨 일 있어? 전화 너머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떨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지연이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 은영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나보다 3살 많고 직업도 괜찮고.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것 같아. 은영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의 뺨이 살짝 상기돼 있었습니다. 눈빛도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 은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밝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상담 선생님이 은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연이가 학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괜찮으신가요? 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탓이라는 걸. 지연이가 어릴 때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그래서 은영은 더 미안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지연이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은영이 넌지시 물어봐도 괜찮아요. 나 혼자가 편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은영은 걱정이 됐습니다. 내 딸이 평생 혼자 살게 되면 어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데 지금 35살이 된 딸이 처음으로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만나볼래? 그럼 당연하지. 꼭 만나봐야지. 일주일 후, 은영은 딸과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38살,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투도 차분했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준혁은 지연이를 배려했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메뉴를 골라주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지연이가 말할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은영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보안 쪽 일을 합니다. 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위험한 일 아니에요. 주로 행사장이나 건물 보안을 담당하고요. 가끔 개인 경호도 합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든든한 직업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준혁이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연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지연이한테 좋은 사람이 나타나줘서. 하지만 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잠들기 전 오래된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은영은 28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큰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 존중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딸 지연이가 태어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은영은 육아와 살림으로 지쳐 있었지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딱이었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술 때문이었을 거야. 한 번뿐일 거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후 또다시 이번엔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녁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영은 갓난아기 지연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피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엔 거의 매일같이. 은영은 친정에 한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참아야지. 이혼하면 내가 더 힘들어.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은영을 받아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은영은 혼자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팔이 부러졌고 온몸에 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경제적인 통제였습니다. 은영의 통장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일터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외출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은영은 점점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딸 지연이도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13살 소녀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괴물이었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때리는 소리, 엄마의 비명, 깨지는 물건 소리. 2005년 어느 가을날 밤,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은영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은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엄마 죽여요. 그날 밤 은영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더 끔찍한 건 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은영은 움직였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 30만 원, 옷까지 몇 벌을 보따리에 싸고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도망가는 거야. 우리 이제 자유야. 그렇게 은영과 지연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 여인숙,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은영을 찾아다녔습니다. 6개월 후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봄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은영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바꿔도 또 걸려왔습니다. 은영아, 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엔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자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혼자 지연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은영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스토킹 처벌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혼한 부부간의 감정 싸움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다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은영에서 은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은영은 울었습니다. 내 이름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끈질겼습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은영이 일하던 식당 앞에 서 있었고, 지연이 다니던 학원 앞에 나타났고, 새 직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은영은 매번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지연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독립할게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지연이는 서울에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딸이 그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지연이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나이도 들었고 포기한 건가? 은영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새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연이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준혁과 지연이의 교제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은영은 전화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맞추고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은영도 딸을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분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음을 빨리 하면 그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멈추면 그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빨리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전단지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곧 만나자. 딱 4글자.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5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은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영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누군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아까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었어요. 누구였는데요? 글쎄, 이름은 안 남기고 그냥 갔어요. 60대쯤 돼 보이던데 은주 씨 아는 분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잘 모르겠다고 했죠. 개인정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은영은 경비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앞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떻게 찾았지? 이름도 바꿨는데, 주소도 옮겼는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지연이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행복한 딸에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혼자 견디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은영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나가서 어두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 그 자세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은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영, 그 목소리. 은영은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팔에 끼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은영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골목 입구에 서서 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커튼을 꼭꼭 닫았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3주 앞둔 날, 지연이와 준혁 그리고 은영이 함께 웨딩홀을 방문했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영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준혁이 은영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은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하얀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단상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신이 나서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지? 그래, 정말 예쁘구나. 그때 준혁이 웨딩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구를 확인하고 창문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은영은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준혁 씨는 항상 저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나?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업병이에요.
보안일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대요. 웨딩홀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혁이 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은영이 깜짝 놀라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신가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계속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지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인데?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들었지? 응, 들었어. 이혼하셨다고. 그게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정말 심하게 했어. 나도 다 봤어. 어릴 때부터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나는 도망치듯 살았어. 이사도 여러 번 했고 이름도 바꿨어. 아버지가 계속 찾아다녔거든. 지금도 연락하시나? 아니, 몇 년째 없어. 근데 엄마는 항상 불안해하셔. 트라우마 같은 거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불안이 단순한 트라우마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준혁은 웨딩홀에 다시 갔습니다. 웨딩홀 매니저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웨딩홀 주변을 배회한 적 있나요? 매니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신경 쓴 적은 없는데요. 왜요?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일주일 정도. 매니저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준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동의했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웨딩홀을 찾는 예비 부부들, 지나가는 행인들. 그런데 3일 전 영상에서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웨딩홀 입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구부정한 자세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웨딩홀 안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영상에도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웨딩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준혁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남자 위험하다. 준혁은 은영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요즘 누가 어머니를 쫓아다니고 있나요?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웨딩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남자가 웨딩홀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경호 전문가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는 게 제 일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느낍니다. 은영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에요. 준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메모지를 남기고 제가 일하는 곳을 찾아오고 집 근처까지 따라왔어요. 그 사람이
결혼식을 알아낸 것 같아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혼식에 나타날까봐 두려워요. 지연이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칠까봐. 은영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어떻게요? 경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혼식 당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웨딩홀에 발도 못 들이게 만들겠습니다. 은영은 준혁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경호원 4명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부탁이 있어.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축하한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일하러 와야 돼. 무슨 말이야? 준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걱정 마, 준혁아. 우리가 지킨다. 준혁은 웨딩홀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주세요. 청첩장이 없는 사람은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웨딩홀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위험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비하고 있으니 협조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은 은영의 전남편 사진도 구했습니다. 은영에게 받은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얼굴 윤곽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경호원들과 웨딩홀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제게 연락하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은영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연이가 결혼한다. 그 아이가 드디어 행복해진다.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타나지 않을까? 준혁이 막아줄 수 있을까? 은영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연이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지연이는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못 만들어줘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은영은 사진첩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연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한다. 준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지연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안해지실 수 있을까? 나만 믿고 평생 힘들게 사신 엄마가 이제는 좀 쉴 수 있을까? 지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준혁.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남자가 나타날 거야. 확신해. 20년 넘게 집착해온 사람이 딸의 결혼식을 그냥 놔둘 리 없어. 준혁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웨딩홀 집결. 만반의 준비. 답장이 하나씩 왔습니다. 알았어. 준비됐어. 걱정 마. 준혁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내일 내가 이 가족을 지킨다. 그렇게 세 사람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20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아침 은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웨딩홀 측에서 제공하는 한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은영은 웨딩홀 신부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연이의 얼굴을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영은 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도 한복 입으면 진짜 예쁠 거예요. 은영도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웨딩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긴장돼 있었습니다. 동료 경호원 4명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으로 평범한 하객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현우 형은 입구, 민수는 왼쪽 통로, 태진이는 오른쪽 통로, 상훈이는 뒤쪽. 나는 단상 근처에 있을게. 알았어. 저 사진 속 남자가 나타나면 즉시 무전으로 알려. 절대 웨딩홀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마. 경호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오전 10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웃으며 들어오는 사람들. 입구에 현우가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청첩장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없음. 11시가 됐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 하객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영은 대기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떨려요.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게 식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은영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11시 20분. 준혁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랑 자리에 섰습니다. 지연이도 입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같이 들어갈게. 응, 엄마. 11시 30분.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영과 지연이가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은영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상까지, 준혁이 서 있는 곳까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은영은 딸의 손을 놓고 하객석으로 내려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입을 열려는 순간 웨딩홀 뒤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무전기에서 현우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들어왔어. 뒷문으로. 준혁의 고개가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하객석 맨 뒤편. 기둥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 구부정한 자세. 낡은 양복.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석 사이 통로로. 은영을 향해. 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저 사람 위험합니다. 저 사람을 먼저 끌어내야 합니다. 저 사람 위험합니다. 준혁의 외침이 웨딩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구를 말하는 거지? 저기, 저 사람? 은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객석 맨 뒤편, 통로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 60대 초반. 구부정한 어깨, 낡은 검은색 양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그 얼굴.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30년 동안 도망쳐온, 수없이 악몽에 나타났던 바로 그 얼굴. 전 남편 재훈이었습니다. 은영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재훈은 은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은영아,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 은영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던 밤, 비명을 지르던 순간,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들. 단상 위 지연이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준혁이 재빨리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전원 즉시 집결. 저 남자 제압. 4명의 경호원이 각자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인 척하고 있던 그들이 재훈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나 그냥 딸 결혼식 보러 온 건데.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신부 아버지야? 아니, 신부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나 봐. 경호원 현우가 재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초대받지 않은 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재훈이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초대? 내 딸 결혼식인데 무슨 초대가 필요해? 나 아빠야, 아빠. 재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영아, 우리 딸 지연이. 아빠 왔다? 지연이가 단상 위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준혁이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경호원 2명이 재훈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재훈이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힘이 더 셌습니다. 손 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딸 결혼식 보는 게 죄야? 하객들이 점점 더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곧 정상화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호원들이 재훈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재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은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없이 딸 결혼시킬 거야? 내가 얼마나 지연이를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그리워했는데.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함께 있었습니다. 입 닥쳐요. 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지연이 아빠야. 피를 나눈 친아빠라고. 하지만 당신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어요. 은영이 일어났습니다. 하객석에서 천천히 통로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때렸어요. 매일 밤 주먹으로, 발로, 온갖 방법으로. 내 갈비뼈를 부러뜨렸고, 내 팔을 골절시켰고, 내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딸이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13살 어린아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아빠, 그만해요. 라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지연이가 단상 위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당신한테서 도망쳤어요. 목숨 걸고 도망쳤어요.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숨어 살았어요. 왜요? 당신이 무서워서요. 당신이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서요.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나도 후회해.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후회? 3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후회? 은영이 재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 사이에 섰습니다. 당신이 진짜 후회했다면 우리를 찾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5년 전까지도 전화하고 협박하고 스토킹했잖아요. 재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나타났잖아요. 한 달 전부터 메모를 남기고 나를 쫓아다니고 웨딩홀까지 찾아왔잖아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우리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진심으로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나 혼자 살면서 너무 후회했어. 매일 밤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 가족을 그렇게 대했을까? 은영은 재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나 이제 늙었어. 병도 생겼어.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1년이래. 뭐? 간암이야. 말기래. 이제 얼마 못 산대. 하객들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딸 얼굴 보고 싶었어. 결혼하는 모습 보고 싶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재훈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은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뒤섞였습니다. 준혁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영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죽어간다고 해요. 준혁이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요? 뭐? 그래서 용서하라는 건가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폭력을 행사하고 20년 동안 스토킹하고 한 달 전부터 또 나타나서 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만든 사람이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다 용서하라는 건가요? 재훈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이 재훈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정말 후회한다면 조용히 사라져야죠. 이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혼자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야죠. 하지만 당신은 여기 왔어요. 딸의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200명이 넘는 하객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부와 신부 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후회하는 사람의 행동인가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인가요? 재훈이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욕구, 당신의 후회. 정작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나가세요. 다른 하객도 외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재훈의 얼굴이 붉어지고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준혁이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셔내세요. 경호원들이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재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문 앞에서 재훈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지연아, 아빠 정말 미안해.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혁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영은 하객석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척 아주머니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정말 놀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웨딩홀 매니저가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예식을 재개하겠습니다. 10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저런 일이 있구나. 신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저렇게 당당하게 맞서다니. 신랑도 멋있더라. 저렇게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니. 지연이는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메이크업이 눈물로 번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황급히 화장을 고쳤습니다. 준혁이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지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지연이가 준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연한 거야. 나 이제 내 남편이잖아.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을까? 엄마 너무 놀라셨을 텐데. 내가 가볼게. 준혁은 은영이 앉아있는 하객석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아니, 준혁아. 정말 고마워. 준혁이 은영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웠죠? 엄청 무서웠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손발이 얼어붙고 숨이 막히고.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저 사람은 다시는 어머니와 지연이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조치했습니다. 무슨 조치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겁니다. 웨딩홀 CCTV와 증인들이 모두 있으니까 충분히 처벌받을 겁니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와 지연이를 지킬 겁니다. 은영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사위가 돼줘서 정말 감사해요. 10분 후 웨딩홀에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안내했습니다. 이제 예식을 재개하겠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다시 면사포를 썼습니다. 은영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미안해, 지연아. 엄마 때문에 내 결혼식이 이렇게 됐어. 지연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좋아. 뭐?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게 오늘 끝난 것 같아. 은영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정말 자유야. 웨딩 마치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영과 지연이가 다시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영은 딸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고통, 20년 동안의 도망, 그리고 오늘의 대면.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영은 딸의 손을 놓고 준혁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해요. 맡겨주세요. 은영은 하객석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신랑 준혁 씨는 신부와 신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신부 지연 씨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어머니 은주 씨는 30년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딸의 행복을 위해 여기 서 계십니다. 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동시에 두 가족의 결합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가족입니다.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지연 씨, 두 분은 이미 오늘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랑 김준혁 씨, 신부 박지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그녀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며 보호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준혁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신부 박지연 씨, 신랑 김준혁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그를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지연이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준혁이 지연이의 면사포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지연이를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은영은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 순간을 보기 위해 30년을 버텼어. 드디어 우리 딸이 행복해졌어.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를 축하했습니다. 은영도 자리에 앉아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사실 식욕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권해서 몇 입 떠먹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준혁의 동료 경호원 중 한 명인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현우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 저희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요. 네. 웨딩홀 밖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끌려나가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돈이 필요했다고. 돈? 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은영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연이와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은영의 머릿속엔 현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돈이 필요했다고?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던 중 은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영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재훈 씨의 친구입니다. 아니, 친구라기보다는 채권자죠. 채권자? 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훈 씨가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500만 원. 3개월 전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재훈 씨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갚기 위해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결혼식에? 네. 딸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받아내면 갚겠다고. 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라고요? 재훈 씨가 말하길 결혼식에 난동을 피우면 신랑 측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돈을 줄 거라고. 그래서 그걸로 빚을 갚겠다고 했어요. 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겁니다. 혹시 은영 씨가 대신 갚아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영은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재훈이 오늘 나타난 건 돈 때문이었어? 후회도 미안함도 사랑도 아니고 그냥 돈? 은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돈 때문에 나타났다니. 은영은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가득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어. 나는 살아남았어. 피로연이 끝나고 며칠 후 준혁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재훈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김준혁 씨죠? 신고하신 스토킹 건으로 왔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피의자 이재훈 씨 60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본인도 일부 인정했고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벌금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형까지는 아니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지 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결혼식에 간 이유가 딸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고. 빚을 갚기 위해 결혼식에서 뭔가 받아낼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딸 보고 싶다고 했다가 나중엔 돈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아마 둘 다 이유였겠죠.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뭔데요? 형사가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피의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총 1,000만 원 정도. 다 사채였고요. 1,000만 원? 네. 그리고 간암 말기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병원 기록 확인해 봤는데 건강검진조차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준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지어낸 거죠.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피의자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은 유효하니까 다시는 피해자분들 근처에 오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재훈이 돈 때문에 왔다는 걸, 간암도 거짓말이었다는 걸,
하지만 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괜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준혁은 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영은 이미 채권자에게 전화를 받았던 터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그래요? 재훈 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돈 때문이었죠?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채권자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결혼식 당일에. 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훈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대요. 500만 원. 그걸 갚기 위해 결혼식에 온 거래요. 준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요. 가난 말기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은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그 사람한테 속고 살았어요.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죠.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달라졌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리면서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았죠.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정말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은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네. 진심으로 후회하는 줄 알았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내 남편이었고 지연이 아빠였으니까. 은영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돈 때문에 왔다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제 정말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어요. 준혁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 이제 재훈 씨 걱정도 없고 지연이도 결혼했으니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죠. 은영이 웃었습니다. 내 인생? 58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행 가보고 싶어요. 어디요?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결혼 전에는 돈이 없어서, 결혼 후에는 남편이 허락 안 해서, 이혼 후에는 숨어 사느라 바빠서. 그럼 가세요. 지연이랑 저도 같이 갈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가족여행이에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준혁아. 내가 우리 사위가 돼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편 재훈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실패했다. 결혼식에 가서 돈을 받아낼 계획이었는데 신랑이 경호원이었다니.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채권자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돈 언제 줄 거야? 내일까지 안 주면 가만 안 둬. 재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채권자 중 한 명이 직접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재훈, 나와. 돈 내놔. 재훈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 이러지 마. 경찰 부를 거야. 고시원 주인이 올라와서 채권자를 쫓아냈습니다. 재훈은 방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까? 그날 밤 재훈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은영과 재훈,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돌잔치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 지연이를 안고 있는 재훈.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재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손을 들었을 때부터, 처음 소리를 질렀을 때부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갔고, 술을 마시면 폭력이 나왔고, 통제가 안 됐습니다.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인데, 내 아내인데, 내 딸인데, 소유욕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재훈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지연아.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은영에게도, 지연에게도, 채권자들에게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준혁이 경찰에 확인했을 때 재훈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은영은 지연이, 준혁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해변의 모래를 밟으며 웃었습니다. 지연이가 은영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준혁이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녀의 모습. 저녁에는 맛있는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은영은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다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이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일출을 보고 싶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태양. 은영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버텨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응, 일출 보려고. 지연이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나 어제 꿈 꿨어. 무슨 꿈? 우리 셋이서 여행 가는 꿈. 근데 진짜가 됐네. 은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꿈만 꾸자. 응, 엄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출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아파트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빵을 데우고 계산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연이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은영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이제 엄마 할머니 되는 거야. 은영은 지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준혁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어나면 자주 봐주셔야 해요. 당연하지. 은영은 손주를 기다리며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기 옷을 떴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 그리고 어느 날, 은영은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낡은 사진들, 그리고 재훈이 보냈던 협박 편지들. 은영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버려도 돼. 이제 정말 끝이야.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밖에 내놓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나는 과거를 버렸다.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기억들을 버렸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 거다. 딸의 행복을, 손주의 탄생을, 나의 평화를. 58년 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나는 자유다. 은영은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푹 잤습니다. 지연이의 임신 5개월째. 은영은 매주 토요일마다 지연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가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야, 임산부는 푹 쉬어야지. 지연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지연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죠? 응, 너무 행복해. 나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은영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혁은 요즘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지연이를 챙겼습니다. 저녁마다 집에 와서 지연이 발을 마사지해 줬습니다. 주말엔 함께 산책했습니다. 은영은 그런 준혁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카페 일도 잘 풀렸습니다. 사장님이 은영을 신뢰했고 손님들도 은영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단골 할머니들이 은영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손주 태어나요. 제 딸이 임신했어요. 어머, 축하해요. 처음이에요? 네, 첫 손주예요. 할머니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은영도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찬송가를 부르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은영을 불렀습니다. 은주 집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감사한 일이 많아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원룸에 돌아와 TV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임신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은영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주 씨. 아니, 은영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 누구세요? 저, 재훈이 형 친구 민수예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훈이 형 일로 연락드렸어요.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어요.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형이 돌아가셨어요. 순간 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2주 전에요. 강원도 어느 산에서 발견됐어요. 혼자 텐트 치고 있었는데 심장마비였대요. 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어요. 아는 친구 몇 명이 조촐하게 치렀어요.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번호를 몰라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마지막에 편지를 남겼어요. 은영 씨한테 전해달라고. 편지요? 네. 제가 지금 우편으로 보낼게요.
주소 알려주시면. 은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카페 주소로 보내주세요. 은영은 카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형이 평생 은영 씨한테 못된 짓만 했잖아요. 친구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이 죽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죽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고 그저 허무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요. 먼저 들어가서 쉬어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은영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죽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에게 말해야 하나? 준혁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하지 말자. 괜히 임산부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 없어. 은영은 혼자 그 소식을 안고 있기로 했습니다. 3일 후 카페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은영은 봉투를 들고 카페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꺼냈습니다. 재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 은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다. 30년 동안 너를 괴롭혔던 것, 지연이를 아프게 했던 것, 모두 내 잘못이었다.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내가 괴물이었다는 걸 안다. 내가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다는 걸 안다. 이혼하고 나서도 너희를 놓아주지 못했다. 집착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결혼식에 간 것도 잘못이었다. 사실 돈 때문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 나는 평생 거짓말만 했다. 너를 사랑한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후회한다고. 전부 거짓말이었다. 유일하게 진실인 건 이것뿐이다. 나는 너희 없이는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 없이 더 행복했다.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지연이에게 전해줘. 아빠가 미안했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너도 행복해. 이제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나는 없어졌으니까.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재훈. 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지연이를 안고 있는 재훈의 모습. 그 사진 속 재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영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은영은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어딘가에 보관해야겠다. 언젠가 지연이가 알아야 할 때를 위해. 한 달 후, 은영은 결국 지연이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된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은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너 아빠 돌아가셨어.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 강원도 산에서 혼자. 심장마비였대.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어. 친구들이 치렀대. 지연이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 너한테. 은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연이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은영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혁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슬프지 않아요. 응,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아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지연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할아버지 없이 자라겠네요. 준혁이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나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은영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있어. 우리가 아기한테 사랑 가득 주면 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장례식에 가볼까요? 아니, 이미 끝났어. 그리고 갈 필요 없어. 우리가 거기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지연이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정말 미안했던 걸까요? 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 지연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준혁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째. 지연이는 출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도 정했고 아기 물건도 다 샀습니다. 은영은 매일 지연이 집에 가서 도왔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손주 나오면 더 바빠질 텐데 뭘.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 지었어요. 진짜? 뭔데? 아들이면 민준이, 딸이면 서연이요. 예쁜 이름이다. 할머니가 한자 이름 지어주세요. 정말? 네, 할머니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목사님께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민준이면 백성민의 중걸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서연이면 상서로울 서의 아름다울 연. 복 많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 지연이가 감동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엄마. 그리고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밤 11시쯤 은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양수 터졌어요. 지금 병원 가요. 은영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 지금 진통 중이에요. 아직 시간 좀 걸린대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 낳으셨어요. 은영과 준혁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지연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우리 딸.
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이름표에 박서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작은 손, 작은 발. 은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 동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주야. 이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손주 지켰어요. 고마워, 준혁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기를 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은영은 매일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지연이를 돌보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울음소리도 크고 건강했습니다. 은영은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아기가 은영을 쳐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은영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자라야 해. 사랑받으며 자라야 해.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너를 지켜줄 거야. 지연이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기 너무 좋아하시네요.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인생 사셔야 해요. 무슨 말이야? 일도 그만두시고, 여행도 가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아기는 제가 키울게요. 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손주 보는 게 제일 행복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이제 나 강해. 2주 후 지연이와 아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지연이와 아기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은영은 주말마다 찾아가서 도왔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아기를 돌봤습니다. 서연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1달이 지나자 목을 가누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웃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기가 처음 웃었을 때 은영도 같이 웃었습니다. 아기가 처음 소리를 냈을 때 은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어느 봄날 은영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재훈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쓴 그 편지. 은영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훈의 편지와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뭘까? 3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한 짓이 없어지는 걸까? 아니야. 용서는 그게 아니야. 은영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기 위한 거야.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한 거야. 은영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근처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결정했습니다. 재훈을 용서하기로요. 그가 한 짓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서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로요. 더 이상 증오하지 않기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요.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요.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교회를 나와 다시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은영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꽃잎. 이제 나도 이렇게 가벼워졌어. 1년 후 서연이의 첫 돌잔치. 은영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잔치에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돌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볼, 까만 눈동자. 은영은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벌써 돌이네. 할머니가 너 태어나는 거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서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붓, 책, 마이크, 청진기, 돈. 서연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잡은 것은 책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공부 잘하겠네요. 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녁, 은영과 지연이, 준혁, 그리고 서연이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서연이는 은영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서연이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야. 너도 나도 준혁이도. 준혁이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날 결혼식장에서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 이제는 제가 이 가족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응, 기억해. 정말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해. 은영이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한 게 내가 제일 행복한 거야. 서연이가 은영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뽀뽀. 은영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영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웠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들. 은영은 가방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썼습니다. 오늘의 일기. 오늘 서연이의 첫 돌잔치가 있었다. 우리 손주가 벌써 1살이 됐다. 지연이도 행복해 보이고 준혁이도 든든하고 서연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다. 과거의 고통에서도 미래의 불안에서도 자유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전부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용기가 나온다.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 나에게는 지연이가 있고 준혁이가 있고 서연이가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정말 자유다. 은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은영은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살아남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버텨줘서,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은영은 집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은영이 어린 지연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보이는 곳으로.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은영, 어른이 된 지연이, 준혁, 그리고 서연이 모두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은영과 어린 지연이가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났습니다. 아픔과 행복이 만났습니다. 은영은 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잘 견뎠어. 우리 잘 견뎠어. 이제 정말 괜찮아. 이제 정말 행복해. 마지막 메시지.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위험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를 막기 위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고통을 끝내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을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은영은 오랜 시간 도망쳤지만 결국 맞서 싸웠습니다. 지연이는 상처받았지만 결국 치유됐습니다. 준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연이는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용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평화가 옵니다. 반드시 행복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은영처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